어머, 지훈아. 얼굴이 이게 뭐니? 헬쑥해진 것 좀 봐. 얼마 전 조카의 결혼식장에서 오랜만에 아들의 얼굴을 마주한 나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뱉어낼 수밖에 없었다. 언제나 다부진 체격과 푸근한 인상이 먼저 떠오르던 내 아들, 지훈이가 그날따라 섬뜩할 정도로 수척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운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볼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났고 그 아래 목덜미로는 뼈마디가 도드라져 보일 지경이었다. 더욱이 대학 시절 태권도 선수로 활동해 유난히 굵었던 허벅지는 그새 얼마나 가늘어진 것인지 불과 반년 전 결혼하며 몸에 딱 맞게 재단했던 최고급 정장 바지가 마치 헐렁한 통바지처럼 보일 정도였다. 살을 뺐다고? 아니, 네가 비만인 것도 아닌데 무슨 살을 이렇게까지 빼? 너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야? 저번 명절에 봤을 때도 너무 야위었다 싶었는데 오늘은 그때보다 더 심해졌잖니. 대체 얼마나 감량한 거야? 맞춤 정장이 왜 저렇게 걷더라? 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요즘 몸 관리를 좀 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들이 결혼한 이후로 만날 때마다 눈에 띄게 살이 빠져 있기에 그저 신혼생활이 고된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날 본 아들의 모습은 관리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 있었다. 뭔가 끔찍한 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제야 아들의 옷차림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들은 말은 몸을 감추려는 듯 얇은 정장 안으로 내복과 셔츠를 겹겹이 껴입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토록 앙상해 보이니 옷 아래 감춰진 몸은 대체 어떤 모양일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걱정이 담긴 내 목소리에도 아들은 그저 별일 아니다라며 했어 내 시선을 피하고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며느리 유나가 대뜸 우리 모자에 대화에 끼어들며 설명을 시작했다. 어머님, 지훈 씨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 제가 관리해주고 있거든요. 다이어트? 지훈아, 너 다이어트 하고 있었어? 네. 뭐 요즘 배 나온 아저씨처럼 보이기 싫어서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다이어트를 사람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해? 너 지금 네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줄은 알아? 모르는 사람이 보면 큰 병 걸린 줄 알겠어. 대체 얼마나 뺀 건데? 그게 한 25kg 정도요? 뭐? 25kg? 세상에, 너 그러다 죽는다. 순간 아들의 대답에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무리 혹독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건장한 성인 남자가 불과 반년 만에 25kg 넘게 감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내 아들이 과거 운동선수여서 보통 사람보다 골격이 크고 체격이 좋긴 했지만 그 정도로 무리하게 살을 빼야 할 몸은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까지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인지 나는 아들의 건강이 너무나도 염려되었다. 내가 보기에 그건 건강하게 살을 뺀 몸이 아니었다. 생기가 모두 빨려나간 듯 기력 하나 없이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 태연했다. 에이, 어머님, 보기 좋은데 뭘 그러세요. 이렇게 열심히 살 뺐으면 칭찬해 주셔야죠. 어머님 눈에나 야위어 보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들 멋있어졌다고 해요. 어머님이 괜히 유난 떠시는 거예요. 내가 유난을 떤다고? 사실 지훈 씨 정도면 아직 더 빼야 해요. 요즘 남자들도 자기 관리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요. 안 그래요, 여보? 그래도 이건 너무 말랐지 않니? 애가 키가 180이 넘는데 그 정도로 살을 빼면 어떡해? 세아가 너는 옆에서 남편 건강 좀 챙겨야지. 방금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건강 챙기려고 하는 게 다이어트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럼 너는 지금 지훈이 저 모습이 괜찮다는 말이니? 그럼요. 안 괜찮을 게 뭐가 있는데요?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더니 며느리는 내 말이 잔소리로 들렸는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따지듯 말했다. 이제 막 결혼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서먹한 며느리가 그런 눈으로 쏘아붙이니 나는 괜히 눈치가 보여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게다가 옆에 있던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고 나서니 내가 괜히 젊은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건가 싶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엄마, 저 진짜 괜찮아요. 아픈데 하나도 없어요.
유나도 다 저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는 마라. 다이어트도 좋지만 건강이 최우선이야. 어머님, 걱정 마세요. 다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요. 아니면 혹시 어머님도 원하시면 제가 식단표 보내드릴까요? 보시다시피 효과는 직방이에요. 아들의 헬쑥한 얼굴 옆에서 환하게 웃는 며느리의 모습에 나는 정체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다 큰 자식 장가만 보내면 제 아내와 오손도손 잘 살 줄만 알았는데 결혼시킨 지 반년 만에 다시 이런 걱정거리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나이 이제 62. 나는 오래전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슬아의 아들, 딸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왔다. 두 자식을 번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안 해본 일이 없었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다. 그런 고생 끝에 두 아이는 자랑스러울 만큼 잘 자라주었고 아이들을 모두 결혼시키면 내 소임도 끝이라고 생각했다. 먼저 시집간 딸아 이 뒤를 이어 아들 지훈이도 어느 날 결혼하겠다며 한아가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며느리 유나를 처음 만났던 날 나는 똑부러지고 야무진 며느리의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다. 혼자 아이들을 키워서 그런지 남편에게 기대어 사는 연약한 여자보다는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며느리가 좋았다. 사실 내 아들 지훈이가 생긴 것과 달리 성격이 유순하고 우유부단한 편이라 그런 아들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강단 있는 며느리를 내심 바랐었다. 아들이 데려온 유나가 딱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 결혼 준비는 저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어머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맞아요, 엄마. 유나가 워낙 일을 잘해서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너희들 결혼식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좋지? 안 그래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막막했는데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걱정 마세요. 앞으로도 제가 다 알아서 잘할게요, 어머님. 그렇게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던 나였는데 막상 결혼을 시키고 나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며느리의 기가 너무 세다 보니 괜히 아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들 녀석이 부부 사이에서 자기 의견도 내고 할 줄 알아야 할 텐데 뭘 하든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만 따르는 것을 보니 벌써부터 아들이 며느리에게 꽉 잡혀 사는 건가 싶었다. 물론 며느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만 준다면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인 내 입장에서는 그런 며느리가 영 어려웠다. 뭘 좀 부탁하거나 시키려고 해도 칼같이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아이라서 내가 선뜻 무슨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집안 행사가 있어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자기 스케줄에 맞춰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며느리이다 보니 어찌 보면 내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며느리살이를 당하는 기분마저 들었다. 괜히 부부싸움의 빌미가 될까 싶어 아들을 통해 말을 전하기도 조심스러웠고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 눈치의 아들을 자주 볼 수 없었다. 그러다 거의 몇 달 만에 조카 결혼식에서 아들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모습이 내 기억 속의 아들과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다. 키 180에 85kg 정도 나가던 건장한 아들이 어느새 뼈가 드러날 만큼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어깨뼈가 도드라져 셔츠 밖으로 튀어나온 모습이며 홀쭉해지다 못해 턱 아래 그림자가 질 정도로 말 그대로 아들은 병색이 완연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의 모습에도 며느리는 그저 다이어트 중이라며 내 걱정을 일축해버렸다.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는 며느리의 말투는 어딘가 기묘했다. 마치 내가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물었다는 듯 쏘아붙이는 며느리의 말이 곱게 들리지 않았다. 정작 당사자인 아들은 내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 광경이 너무나도 이상했다. 내 아들 지훈이는 원래 음식을 참 좋아하는 아이였다. 어려서부터 잘 먹고 잘 자라 그렇게 극단적으로 마를 체질이 아니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통 음식을 먹는 것 같지가 않더니 그날도 피로연 뷔페에 앉아서 음식에는 손도 거의 대지 않았다. 지훈아, 너 왜 이렇게 먹지를 않니? 접시가 텅 비었잖니. 별로 배가 안 고파서요. 괜찮아요, 엄마. 저 진짜 괜찮아요. 계속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라도 하는 듯 괜찮다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하는 아들을 보면서 나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낌새를 느꼈다. 결국 방어적으로 나오는 아들의 태도에 더는 캐묻지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늘 밝고 건강하고 햇살 같던 내 아이, 늘 주변을 먼저 챙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던 아이가 기력 하나 없이 텅 빈 눈으로 앉아있던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단순히 살이 빠진 게 문제가 아니었다. 괜찮다는 말만 뱉으며 나를 바라보던 아들의 눈빛이 너무 공허하고 슬퍼 보였다. 결혼한 지 이제 반년이면 한창 행복해야 할 시기일 텐데 대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나는 너무나도 궁금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아들 부부집에 반찬을 좀 나눠주겠다는 핑계로 불쑥 찾아갔다. 평소에는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미리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고 갔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가봐야겠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열고 나를 마주한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유나야, 지은이는? 나 왔다. 어머님?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미안하다. 내가 전화를 하고 오려고 했는데 오다 보니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지 뭐니. 그렇다고 이 무거운 걸 들고 다시 갈 수도 없고 김치만 좀 냉장고에 넣어주고 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들어갔다 가도 되겠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좀 곤란해요, 어머님.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내가 오늘은 사정이 있었잖니. 한 번만 이해해 주렴.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갑자기 찾아온 내가 못마땅하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누군들 예고 없이 찾아온 시어머니가 반갑겠냐마는 그렇게 자기 기분을 다 내비치는 며느리도 참 대단하다 싶었다. 그렇게 억지로 거실에 들어섰더니 집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행복한 신혼집의 느낌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그중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어머, 찬장이랑 냉장고 문에 저건 뭐니? 자물쇠를 채워놨어?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끼리 하는 장난 같은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훈 씨 다이어트 중이라고. 지훈 씨가 자꾸 야식을 찾아서 야식 끊게 하려고 못 열게 해둔 거예요. 야식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뭘 자물쇠까지 채워놨니? 그렇게까지 해야 의지가 생기죠. 이 나이에 다이어트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 며느리의 말은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괴하고 소름 끼쳤다. 왜 굳이 집안에서 자물쇠까지 채워야 하는 건지, 부부 사이에 음식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게다가 단기간에 아들의 몸이 그 정도로 망가질 만큼 체중 감량에 집착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일이 며느리의 말처럼 단순한 다이어트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의 일에 개입하기로 결심했다. 아무리 장성하여 독립한 자식의 일이라고 해도 내 아들이 망가져가는 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며칠 후 나는 아들의 보약을 지었다는 핑계로 다시 아들의 집을 방문했고 며느리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주방과 거실 곳곳에 조심스럽게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업체에서 알려준 대로 설치를 하고 나오면서도 마치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기분에 손이 덜덜 떨렸다. 내가 과연 아들 며느리의 신혼집에 이런 짓까지 하는 게 맞나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당시에는 내 스스로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들여다본 순간 나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아니 오히려 너무 늦었음을 깨닫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껴야만 했다. 당신 오늘 밖에서 딴 거 안 먹었지? 내가 싸준 샐러드만 먹은 거 맞아? 응. 혹시라도 나 몰래 밖에서 뭐 사 먹거나 군것질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아주 쫄쫄 굶겨서 아무것도 못 먹게 할 테니까. 대답이 왜 그래? 왜 그렇게 시원찮아? 하기 싫다 이거야? 아니, 힘이 없어서 그래. 알겠어. 내가 다 당신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나처럼 남편 건강 챙기는 아내가 흔한 줄 알아?
당신은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카메라 너머로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내 아들은 집안에서 며느리에게 철저히 통제당하고 사육당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아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명목으로 먹을 것이라고는 쥐꼬리만큼 적은 풀떼기 몇 가지를 내어주고 있었고, 냉장고와 찬장에는 자물쇠를 걸어 아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게 했다. 며느리는 시종일관 아들에게 강압적으로 말했고, 아들은 기력이 없는지 작은 대답도 겨우 하며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은 내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아들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저 꼭두각시 인형처럼 보였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며느리가 없는 사이 아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 모습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다. 그러다 잠시 뒤 아들이 몰래 사탕 하나를 까먹는 순간 그 광경을 목격한 며느리가 악귀처럼 소리를 지르며 아들을 몰아세웠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입에 있는 거 뭐야, 뱉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설마 사탕이야? 내가 군것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 내 말 무시했지? 또 거짓말이야? 진짜 살찌는 게 그렇게 좋아? 내가 너 그렇게 뚱뚱하게 만들려고 결혼한 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미안할 짓을 하지를 말았어야지. 너 때문에 나까지 고생하고 있잖아. 평생 그렇게 패배자처럼 살고 싶어? 며느리는 거침없이 독설을 퍼부었고 내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 광경을 나는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내 아들이, 내 평생의 자존심이었던 그 아이가 누군가의 앞에서 그렇게까지 작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아들의 신혼집으로 달려가 아들을 끄집어내오고 싶었지만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제대로 된 복수를 계획해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트 강요가 아니었다. 명백한 정서적 학대이자 가스라이팅이었다. 나는 즉시 영상을 저장했고 변호사를 만나 법률 자문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지옥과도 같았지만 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이를 악물고 견뎌야 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다. 계속된 며느리의 폭언과 가혹한 시기 제한에 시달리던 아들은 어느 날 저녁도 먹지 못한 채 집안에서 쓰러졌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며느리는 비정하게 아들을 몰아세웠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소파에 왜 들어누워? 여보, 나 119 좀 불러줘. 너무 어지러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지금 쇼하는 거지? 배고파서 밥 달라고 이제는 기절쇼까지 하네. 어지럽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 내가 너 언제 죽으라고 굶겼어? 여보, 제발. 나는 신고 안 해줄 거니까. 내 앞에서 꾀병 부리지 말고 병원 가려면 내 발로 일어나서 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완전히 폭발했다. 이것은 명백한 학대와 방임,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 위해 행위였다. 더 이상 아들을 그런 위험에 내버려둘 수 없었던 나는 곧장 아들의 집으로 달려갔다. 아들의 집까지 가는 동안 나 역시 거의 이성을 잃고 있었다.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얼마나 세게 두드렸는지. 나중에 보니 손등이 온통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나의 소란의 며느리가 마지못해 문을 열었고 나는 나를 가로막는 며느리를 밀치며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소파에는 정말로 많이 아픈지 몸을 웅크린 채 쓰러져 있는 내 아들이 있었다. 지훈아, 내 아들. 엄마? 엄마가 왜 여길 어떻게... 내가 아들의 이름을 외치자 아들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겨우 며칠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초점조차 없어 보였다. 그 모습에 나는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함부로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짓? 너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아들이 아파서 저러고 있는데 너는 방 안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있었어? 내 아들을 이렇게 방치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 기어 이내 아들을 죽일 셈이야?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저 사람 지금 꾀병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 각방 쓸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참견하세요? 뭐? 여기가 어떻게 집이야 감옥이지. 네가 이렇게 하는데 내 아들이 이 집에서 하루라도 마음이 편했겠니? 내 아들을 지옥에 살게 만들어 놓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해.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한 며느리의 모습에 내가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는 나를 보고 눈을 흐기며 말했다. 어머님, 아무리 부모라도 부부 문제에 이렇게 함부로 끼어들고 집에 막 들어오시면 안 되죠. 너무하시네, 진짜. 그리고 이 사람 건강 문제도 제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 왜 그러세요? 대체 뭐가 문제예요? 다 알아서 해? 그래서 네가 지금 다 알아서 해서 내 아들이 이 꼴로 있는 거니? 지금 내 아들 눈에 초점도 없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이래도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굶었다고 제 앞에서 시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 일에 어머님이 괜히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그동안은 어떻게든 참고 너를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너는 안 되겠다. 지훈아, 가자. 엄마 집으로 가자. 아들이 걱정되었던 나는 말이 통하지 않는 며느리와 입씨름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당장 아들을 데리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렇게 내가 아들에게 다가가자 아들은 고개를 흔들며 애써 나를 말렸다. 엄마, 그냥 가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너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선 안 돼. 오늘은 엄마 말 들어야 해. 그러자 내 말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마치 내 아들을 정신적으로 조종하려는 듯 아들을 향해 따져 물었다. 강지훈 씨, 나 지금 이 상황 너무 불쾌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거지? 어머님이랑 결혼한 거야? 어떻게 우리 일에 이렇게까지 끼어드실 수 있어?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구시면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겠냐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당신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건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잖아. 너 그 입 다물지 못해. 어디 우리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님이야말로 남의 일에 신경 끄시라고요. 결혼한 자식한테 왜 그렇게 간섭이세요? 이럴 거면 자식을 뭐하러 결혼시키셨어요? 평생 끼고 사시지. 오냐, 나도 내 아들이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내 아들한테 그런 짓을 해? 아줌마야말로 그만해요. 당신 아들은 이제 내 남편이에요. 내 거라고요. 며느리는 내게 기가 막힌 막말을 쏟아부었고 아들은 나와 며느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괴로워했다. 그렇게 며느리가 내게 악을 쓰며 달려들던 그 순간 나를 말리던 아들이 입을 열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했잖아, 제발. 지훈아, 엄마, 저 데리고 나가주세요. 저 여기서 저 여자랑 더는 못 있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엄마. 아들은 결국 내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도 당황한 듯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곧바로 119를 불렀고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심각한 영양실조입니다. 거기에 심한 위염, 저혈당과 빈혈 증상까지 겹쳤네요. 혈소판 수치도 너무 낮고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환자분이 어디 무인도에라도 계셨나요? 정상적인 30대 남성이 이 지경이 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의사의 말에 나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내 아들을 방치해왔다는 생각에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지경이 될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그 집에서 내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건데 증거를 잡겠다고 참고 기다렸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아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할까 싶었는지 뒤늦게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쫓아왔다. 하지만 나는 내 아들을 그 아이에게 보여줄 수 없었다.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 오늘부터 우리 지훈이 옆에 얼씬도 하지 마.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 사이를 갈라놓겠다는 말씀이세요? 네가 지금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을 뻔했어. 네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훈 씨를 왜 죽여요? 저는 그냥 지훈 씨랑 완벽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네가 꿈꾸는 그 완벽함 때문에 내 아들이 죽어갔어. 내가 봤을 때 너 제정신 아니야. 어떻게 제 남편을 이렇게까지 괴롭혀? 사람을 아주 말려 죽일 작정이었어? 여태까지는 네 마음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거다. 너를 벌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할 거야. 벌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저는 그냥 지훈 씨 위해서 그런 거고 지훈 씨도 동의했었다고요. 그 착한 애가 네 말에 속아서 어쩔 수 없이 따른 거겠지. 너는 그런 내 아들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주무른 거고 아무리 욕심이 과해도 정도껏 했어야지. 이러다 내 아들 잘못되기라도 하면 난 너 똑같이 만들어줄 거다. 상황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며느리는 여전히 당당했다. 그 애는 정말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전혀 모르는 듯했다. 오히려 내가 화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듯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그동안 내 며느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당하고 뚝 부러진다고 생각했던 며느리는 그게 아니라 이기적이고 오만하며 교활한 괴물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괴물에게서 내 아들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다. 나는 시종일관 아들의 곁을 지켰고 며느리는 아들 옆에 얼씬도 할 수 없었다. 덕분인지 아들은 병원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더 이상 식단을 제한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 밥도 마음 편히 먹고 조금씩 살도 다시 붙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다. 그 아이는 여전히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듯 이혼 이야기에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지훈아, 이혼하자. 엄마는 이대로는 더 못 참겠다. 그렇지만 유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뜯어고치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 애가 너한테 한 짓은 학대고 핍박이야. 이제는 너도 알잖아.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 집착은 사랑이 아니란다. 지훈아. 진심 어린 내 말에 아들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우리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고 흐느끼던 아들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저 진짜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그런다는 말을 믿었어요. 근데 점점 정도가 심해지면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 헷갈렸어요. 나중엔 그냥 제가 짐승이 된 것 같았어요. 사육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불쌍한 내 새끼. 그 힘든 걸 어떻게 견뎠니? 하지만 이혼은 잘 모르겠어요. 유나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지훈아? 그 아이는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몰라. 엄마는 더 이상 네가 고통받는 걸 볼 수 없다. 제발 너와 엄마를 위해서 옳은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아들은 내 말에 하룻밤을 꼬박 고민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아들은 결심을 굳혔는지 결의에 찬 얼굴로 내게 말했다. 엄마, 저 이혼할게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저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정신 차릴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지훈아. 앞으로의 일은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 너는 몸 회복하는 데만 집중해. 아들의 결심을 들은 나는 그 길로 곧장 병원을 나섰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CCTV 영상들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은 영상을 보더니 며느리가 가정 내 학대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범죄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나는 즉시 아들의 정신과 상담을 연계했고 보호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 며칠 뒤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나타난 며느리는 나를 마주치자마자 악을 썼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 살 빼게 도와준 것도 죄예요? 끝까지 뻔뻔한 그 애의 모습에 경찰이 대신 나섰다.
남편의 식사를 제한하고 정신적으로 위협하며 통제적인 언행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저는 단지 건강을 위해 조언했을 뿐이에요. 더 이상 며느리의 거짓말을 들어줄 수 없었던 나는 결국 증거 영상을 모두의 앞에서 재생했다. 영상의 존재를 몰랐던 며느리는 그제야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여기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해당 영상은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혐의의 증거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내용도 있고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며느리는 그제야 내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훈 씨 만나서 제대로 사과할게요. 이제 와서 사과할 필요 없다. 앞으로는 법대로 해결할 생각이니까. 어머님, 저는 지훈 씨를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네가 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 내 아들을 네 옆에 뒀다가는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구나.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며느리는 그날 이후 정식으로 정서적 학대 및 가정 내 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아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하지만 그 애는 제 생각보다 더 질기고 교활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남편의 건강을 걱정했을 뿐이며 시어머니인 내가 결혼 초기부터 자신을 미워해 갈등을 유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심지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들이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발악을 했다. 지훈 씨, 여보, 나 용서해줘. 응? 우리 이대로 헤어질 수 없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협박인지 애원인지 모를 소리를 지르는 며느리의 모습에 병실 안에 있던 아들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차마 그 꼴을 더는 보고 싶지도 않다는 듯 외면해버린 것이다. 며느리는 결국 병원 보안팀에 의해 퇴거 조치를 당했고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추가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결국 검찰은 며느리의 혐의를 인정해 정식 기소했고 그녀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은 피했지만 벌금 800만 원과 보호관찰 1년 그리고 내 아들에게 정신적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이혼 조정 기일 법원을 나서던 전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붙잡았다. 지훈 씨, 나 진짜 당신 사랑했어. 나는 그냥 우리가 완벽했으면 했어. 완벽한 가정을 이룬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었다고.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였어야지. 내 삶은 당신이 조종하는 게임이 아니야. 당신 욕심에 내가 무너졌어. 내가 상처받고 내가 죽어갔다고. 정말 이제라도 반성한다면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지 마. 당신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될 거야. 그 말에 전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고 아들은 더 이상의 말 없이 돌아섰다. 그것이 내가 본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 후 그 애는 직장을 잃고 모든 연락처를 정리한 채 자취를 감췄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가족들마저 등을 돌려 지방으로 내려가 요양 중이라는 말도 있었다. 며느리와 이혼한 후 아들의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아들은 나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온 가족이 아들의 회복에 온 힘을 쏟았다. 시집간 딸도 동생을 살뜰히 챙겼고 나도 매일 새끼 영양 가득한 밥상을 차려주며 아들을 돌봤다. 덕분에 아들은 몸무게도 점차 원래대로 돌아왔고 체력이 회복되니 자연스럽게 얼굴에 웃음도 되찾았다. 엄마, 나 요즘 다시 사는 것 같아요. 이제야 숨이 쉬어져요. 그 한마디가 내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상이었다. 얼마 뒤 아들은 예전 직장에서 복귀 제안을 받았고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건강을 되찾은 아들의 모습에 모두 반가워했고 상사들도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엄마, 저 이제 제 삶을 찾으려고요. 어쩌면 제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게 그 무엇보다 큰 복수 아닐까요? 이제 제 곁엔 엄마가 계시니까요. 그래? 그거면 됐다. 천천히 해도 좋아. 이제는 너에게 맞는 삶을 살아.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아들을 바라보며 나는 그 옆에서 늘 같은 자리에서 아들을 응원하고 있다. 이제 내 아들이 비로소
새 출발을 할 용기를 얻은 것 같아.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